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남동쪽 끝에 있는 플라크민즈 패리쉬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미시시피 강이 꼬리 끝에 달라붙는 두 개의 가느다란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라크민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10대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은 지금은 물로 덮인 곳이 과거 건물이 있던 땅이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플라크민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이지애나의 해안선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마다 미식 축구장만한 땅이 사라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원인은 원래 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제방, 즉 홍수 방지 옹벽의 거대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하기 전에 미시시피 강은 매년 수억 톤에 달하는 퇴적물을 남쪽으로 운반했습니다. 거의 매년 봄에 강이 범람했습니다. 그 결과 퇴적물이 주변 평야로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퇴적물은 현재 루이지애나 해안선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이주민들이 루이지애나에 정착하면서 강이 도시로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제방 시스템은 제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루이지애나 해안선이 빠르게 사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은 더 이상 퇴적물을 주변에 쌓을 수 없었고 그것은 과거에 쌓인 흙 위에 새로 쌓이는 흙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기존 토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아지고 결국 토지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제 사람들은 강이 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거대한 드릴 비트를 강바닥에 꽂고 퇴적물을 걷어낸 다음 파이프를 통해 다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빨아들인 퇴적물을 새로운 땅으로 퍼나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만 토지 손실률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크고 대담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미시시피 해안 보호 및 보건 당국이 제안한 솔루션은 미시시피를 둘러싼 제방의 8개의 거대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CPRA는 이 방법이 자연 퇴적물의 퇴적 과정을 재확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과정이 재개되기 위해 인간이 다시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세너테리 앤드 쉽 운하는 160피트 너비의 탁한 강입니다. 그 역할은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하가 존재하기 전에 시카고의 모든 쓰레기는 시카고 강에 버려졌습니다. 인간의 배설물, 소와 양의 분뇨, 썩어가는 동물의 내장을 포함한 쓰레기는 강을 따라 미시간 호수로 떠내려갔습니다. 호수는 도시의 유일한 식수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발생한 후 마침내 1900년경 세너테리 앤드 쉽 운하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운하는 시카고 강이 방향과 반대로 미시간 호수에서 일리노이 강으로 흐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운하는 폐기물 문제는 해결했지만 또 다른 파괴적인 생태 문제를 낳았습니다. 세너테리 앤드 쉽 운하는 과거에는 별도의 생태계였던 인근의 여러 강과 미시간 호수를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 배, 쓰레기는 물론 물고기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미시간 호수와 주변 강 생태계는 취약하여 외래종이 침입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공의 적 1위는 아시아 잉어라고 불리는 침입종입니다. 아시아 잉어는 4종의 물고기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강 속의 풀을 통제하기 위한 자연적인 해결책으로서 1960년대에 미시시피 강에 유입됐습니다. 잉어가 하는 일은 물속의 영양분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잉어의 식욕은 만족을 몰랐으며 거의 끊임없이 먹었습니다. 결국 잉어는 토종종을 경쟁에서 압도하거나 과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기존 생태계를 크게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의 잉어라도 세너테리 앤드 쉽 운하를 통해 미시간 호수로 침입하면 그 결과가 비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 육군 공병대는 잉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운하에 전기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전기 장벽은 잘 작동하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아니므로 추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일리노이 천연자원부에서 일하는 케빈 아이론스는 잉어 축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인간이 남획에 능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잉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 좋을 거라고 아이론스는 생각한 것입니다.
수천만 파운드의 잉어가 미시시피에서 헤엄치도록 하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두꺼비라고 불리는 큰 양서류가 카리브해로 옮겨졌습니다. 수수두꺼비는 얼룩덜룩한 갈색으로 몸의 무게는 최대 6파운드이며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두꺼운 눈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카리브해로 옮겨진 이유는 지역 사탕수수 식물을 파괴하는 딱정벌레 유충과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두꺼비는 호주로도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빠르게 퍼져 정착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존재는 대륙의 토착종에게 재앙이었습니다. 호주인들은 토착종에게 피해를 주는 두꺼비를 죽이기 위한 온갖 방법을 생각했지만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유전자 변형입니다. 수수두꺼비의 주요 문제는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꺼비가 겁에 질리거나 먹히면 두꺼비의 땀샘은 부포톡신 가수분해 효소라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는 두꺼비의 천연독과 혼합되어 그 효능을 100배로 증가시킵니다. 두꺼비의 독 자체는 메스꺼움 정도지만 부포톡신 가수분해 효소와 결합하면 치명적입니다. 부포톡신 가수분해 효소와 같은 효소는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됩니다. 과학자인 마크 티저드는 이 사실에 착안해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면 독이 없는 두꺼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티저드는 케이트린 쿠퍼라는 또 다른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수수두꺼비에서 부포톡신 가수분해 효소를 코딩하는 유전자 편집에 성공했습니다. 크리스퍼는 다른 기술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DNA의 일부를 잘라내어 비활성화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기술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비독소 두꺼비로 무엇을 할 건지는 과학자들이 여전히 해결 중인 문제입니다.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비독소 두꺼비를 일종의 훈련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주에는 토종 두꺼비가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일단 과학자들이 동물들에게 비독소 두꺼비를 먹인다면 동물들은 아프지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그들은 미래의 두꺼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 동물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티저드는 자신과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호주의 환경은 이미 침입종에 의해 유전적으로 상당 부분 변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자 편집은 전체 게놈이 아닌 DNA의 작은 조각만을 변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상을 입은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뜨거운 날씨의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가장자리에는 데빌스 홀로 알려진 동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1인치 길이의 짙은 파란색 물고기인 퍼피쉬, 특히 데빌스 홀 퍼피쉬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퍼피쉬라는 이름은 수컷 물고기들이 서로 씨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강아지들이 노는 모습과 어렴풋이 닮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물고기일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이곳에만 존재하는데 취약한 상태 때문에 생물학자들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1년에 4번 세계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온 생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데빌스 홀을 방문하여 퍼피쉬를 조사합니다. 2006년에 그들이 발견한 퍼피쉬는 38마리였으나 그 이후로 점차 증가하여 200마리 이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퍼피쉬의 수는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1950년대와 60년대의 개발업자들은 데빌스 홀 근처의 땅을 사들여 그곳에 물을 공급하는 대수층에서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펌핑이 계속되면서 퍼피쉬가 알을 낳고 먹이를 찾는 안식처라고 불리는 데빌스 홀의 일부 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1972년에는 안식처의 크기가 원래의 4분의 1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양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수위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퍼피쉬의 개체수는 이미 훨씬 줄어든 상태여서 먹이 그물은 깨지기 쉽고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퍼피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데빌스 홀에 보충 먹이를 공급합니다. 이것이 퍼피쉬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는 아닙니다. 진짜 데빌스 홀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는 가짜 데빌스 홀이 있습니다. 10만 갤런의 이 피난 탱크는 퍼피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동굴을 모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이 가짜 동굴에는 성어 5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물고기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멸종 사건을 보았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종의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내버려두는 대신에 우리는 퍼피쉬와 같이 보존이 필요한 동물의 목록을 만들어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은 이제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는 카리브해 산호초의 특히 파괴적인 시기였습니다. 개발, 남획 및 오염의 조합으로 카리브해 산호의 절반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카리브해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대다수 산호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온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수온이 크게 치솟자 전 세계 산호의 15% 이상이 죽었습니다. 온난화 이외에 화석 연료 배출로 인한 해양 화학 성분 변화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합되어 세계의 산호초는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루스 게이츠는 산호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가진 해양 생물학자였습니다. 산호초가 파괴되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게이츠는 산호초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산호는 백화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자주 죽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산호는 세포에 서식하는 작은 식물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산호를 하얗게 만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게이츠는 백화 현상이 발생한 후 일부 산호가 새로운 식물을 끌어들여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특정 산호의 유전적 이점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산호가 유전적 이점을 갖도록 번식시킬 수 있을까요? 게이츠는 슬프게도 실험을 끝내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호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시킵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선택적으로 잡종 교배됩니다. 그들의 자손은 다시 수조에 던져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인간의 개입을 통한 보조 진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슈퍼 산호초를 번식시키면 그 자손들은 세계 바다의 산호초를 재증식시킬 것입니다. 뜨거운 바다의 산호가 적응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산호가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도록 돕거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후자 역시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산호초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호초와 함께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슈퍼 산호초를 번식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만 년 정도 동안 지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이전 시기에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번번이 있었고, 이는 특별하지 않은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운이 좋았습니다. 안정된 기후 덕분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농장과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해 오면서 우리는 숲을 베어 불태웠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습니다. 자연순환에 따라 대기의 CO2는 감소했어야 하지만 인간이 방출한 코이로 인해 대기 속에는 CO2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CO2 배출량을 줄이는 단계를 지나 완전히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CO2가 다량 존재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뭄은 더 오래 지속되고 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폭염은 더욱 파괴적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지구의 상승 온도가 얼마일지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섭씨 2도 상승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 이하로 유지하려면 기존의 모든 농업, 제조, 동력 차량과 시스템을 폐기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탄소 제거는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아이디어는 대기에서 많은 양의 CO2를 추출하여 본질적으로 역배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탄소를 제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가장 큰 CO2 저장소인 암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한 발전소에서는 CO2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포집합니다.
그런 다음 CO2를 물과 혼합하여 일종의 고압 탄산수를 만듭니다. 탄산수 혼합물은 지하 깊숙이 주입되고 아이슬란드에 존재하는 화산암과 반응하여 광물화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결국 인간의 개입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모든 CO2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 돌로 변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수십만 년이 걸리고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1815년 4월 5일 저녁, 인도네시아의 탄보라 산에서 대포를 쏘는 듯한 큰 굉음이 불길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5일 후, 화산에서 용암과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의 즉시 사망했고, 탄보라 화산은 그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사망자를 계속해 만들어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1억 톤 이상의 가스와 미세 입자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그 입자들은 태양을 가렸고 그로 인해 떨어진 온도는 추수를 하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춥고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부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화산이 대기에 입자를 추가하여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에 입자를 추가하는 것은 태양-지구 공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입자를 추가하기 위해 비행기는 성층권에 도달한 다음 반사 입자를 하늘에 뿌립니다. 더 적은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의 온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태양-지구 공학은 기후변화의 증상에 대한 해결 방법이지 산업을 통해 방출되는 탄소와 같은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태양-지구 공학으로 인해 인간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지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입자량에만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대기로 주입된 입자는 다시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외부 사건으로 인해 입자 보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류되고 있었던 모든 열기가 갑자기 대기로 유입되어 지구 온도는 충격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게다가 온난화를 따라잡기 위해 비행기의 입자 탑재량과 비행 횟수는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의 입자 방사량이 많아질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하늘의 모습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의 색 덕분에 파란 하늘이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공학을 필연적이라고 기술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없는 세상은 사실 파란 하늘이 아닌 하얀 하늘을 올려다보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